이번 시간은 페이지 556페이지 공조방식 분류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조방식을 분류하면 열 매체에서 분류를 하게 되면 공조방식을 전공기 방식이 있고요. 전공기는 전부 에어를 이용하는 온풍이나 옆으로 필기하실 때 옆으로 좀 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세로로 하면 옆으로 좀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전공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대별되는 전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죠. 냉수나 온수, 이거는 냉풍이나 온풍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열 매체를. 그럼 백화점 같은 데는 공조실에서 온풍이나 냉풍을 만들어서 여름처럼 냉풍, 겨울처럼 온풍을 만들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전수 방식. 자, 물을 이용하는 방식을 전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전수 방식은 냉수나 온수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이용하면 공기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공기수 방식.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집에 에어컨 돌리는 것이 냉매를 이용하는 포레온 가스나 이런 냉매 방식 개념이 됩니다. 크게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 전공기 방식 개념하고 이 전수 방식을 정확히 구분해서 좀 학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전수 방식과 전공기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공기 방식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전공기 방식은 단일 덕더 방식이 있습니다. 단일 덕더 방식. 단일 덕더 방식 개념. 그래서 이제 풍량 가지고 이제 정풍량, 가변풍량 이렇게 풍량을 조절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단일 덕더 방식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 덕더 방식. 덕더가 두 개를 갖춘 이중 덕더 방식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온풍 덕더와 냉풍 덕더 두 개를 동시에 이용해 주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멀티존 유닛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멀티는 하나의 공조기가 냉온풍을 만들고 존 단위로 존 단위, 지역 단위로 유닛은 단위를 뜻합니다. 항상 유닛. 그래서 멀티존 유닛 방식, 존 단위로 지역 단위로 냉온풍을 혼합해주는 멀티존 유닛 방식이 있고요. 층 단위로 하는 각층 유닛 방식 개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가 네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전수 방식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나요? 펜코일 유닛 방식 개념이 전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종류를 조금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식들의 이제 특성에서 살펴보면, 전공기는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얘는 덕더가 필요해요. 덕더가 필요하게 됩니다. 덕더 부분에. 그러면 덕더 부분이 필요하고, 펜코일 유닛 방식은 얘는 배관이 필요해요. 배관, 코일 개념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전수 방식이 배관이 필요해요. 배관으로 물을 보내줘야 되니까. 여기는 온풍이나 냉풍을 보내기 위해서 덕더가 필요한 것이고, 덕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공기 방식, 공조 방식에는 이 덕더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덕더로 이제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장치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덕더에서 보시면 이제 각종 댐퍼들이 필요해요.
풍량을 조절하는 풍량 조절 댐퍼도 있고요. 풍량을 조절해주는 풍량 조절 댐퍼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공기를 공급해 주다 보니까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으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됩니까? 화재의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 방화 댐퍼라든지 이런 방화 댐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굴곡부 이런 데서 이제 기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이드 베인 같은 게 있습니다. 가이드 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내뿜어주는 것을 보통 이제 천장에 이렇게 사각형이나 뭐 원형으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내뿜는 것을 치출구라고 해요. 치출구가 있고, 반대로 공기를 빨아가는 흡입구 개념도 있어요. 흡입구도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해 뭐 날개적인 측면도 있어요. 뭐 베인해서 나오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소음 챔버 같은 거, 소음을 줄여주는 소음 챔버 이런 것들이 장치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 전공기 방식은 이제 공기를 이제 공급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얘는 외기 냉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기 냉방이 가능해요. 외기 냉방이 되지만 얘는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외기 냉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외기 냉방이라는 것은 봄이나 가을 또는 겨울 같은데 혹시 냉방 요소가 필요할 때 공기를 보통 차가운 외기를 끓여들여서 냉방에 활용하는 겁니다. 외기 냉방. 외기 냉방은 에너지마다 절약을 목적으로 냉풍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기 냉방은 에너지 절약 개념이 되겠죠. 에너지 절약상 외기 냉방을 할 수가 있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외기 냉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닥터로 공조실에서 공기를 만들어서 각 건물에 송풍을 해줘야 됩니다. 멀리. 그렇다 보니까 송풍기가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송풍기가 큽니다. 그 반면에 얘는 소형 송풍기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공조기에 소형 송풍기가 달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송풍 동력이 어떻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형 송풍기 설치해서 불다 보니까 여기는 고성능 필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성능 필터 사용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소형 송풍기로 공조기에서 불리다 보니까 그 개념이 안 되는 것이 전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 개념이 요거는 적습니다. 실내 공기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다 보니까 실내 공기 오염은 적은 반면에 얘는 실내 공기 오염이 큽니다. 공기 오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내 공기만 돌리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각자 건축물에 소형 공조기를 설치해 놓고 거다가 코일에다가 뜨거운 물이나 냉수를 넣고 뒤에서 팬이 돌려서 바람을 내는 방식이 바로 펜콜 유닛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내 공기 오염이 큰 방식이 펜콜 유닛 방식이 된다. 그래서 전수 방식 하면 펜콜 유닛 방식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누수의 우려가 없죠. 누수의 우려가 없습니다. 우려가 없는 반면에 얘는 물로 하다 보니까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우려가 있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조 방식에서 이 단일 덕더 방식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단일 덕더를.
이 단일 득도 방식은 정풍량 방식하고 가변풍량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풍량 개념하고 정풍량 방식과 자, 이 단일 득도는 정풍량하고 가변풍량 방식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정풍량과 가변풍량 방식 이 두 가지 개념이 나눠지는데, 자, 단일 득도 방식 정풍량은 송풍량을 일정해진 풍량만큼 해준다 해서 정풍량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변풍량은 풍량의 변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부하량에 따라서 풍량의 조절을 주는 것이 가변. 그래서 차로도 가변 차로가 있다시피 변화를 주는 것이 가변풍량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적인 측면은 정풍량, 가변풍량을 비교했을 때 에너지 소비 개념은 얘가 조금 더 커요. 여기 에너지 소비가 적어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이 바로 이 가변풍량 방식이에요.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 개념은 하면 가변풍량 방식을 기억하시면 된다.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이 가변풍량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사용 장소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풍량은 보통 단일 대공간에서 넓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극장이라든지 이런 백화점이라든지 뭐 아니면 중대형 사무소 같은 데 있죠. 내부종 같은 데. 중대형 사무소 이런 내부종 같은데 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풍량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 반면에 가변풍량 방식은 일사량 변화가 심한 심한 사무실 건물, 심한 이 사무소 건물의 외부존에 많이 사용돼요. 그럼 최근에 건축물들이 유리로 빌딩들이 많이 외벽이 조립이 됩니다. 그럼 태양열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하가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죠. 그때 자, 이 가변풍량 방식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현재 단일 득도 가변풍량 방식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 청정도는 정풍량 방식 얘가 가장 좋습니다. 공기 청정도 개념은 얘가 제일 우수합니다. 제일 좋아요. 정풍량 방식은 많은 양의 이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정풍량 방식이 공기 청정도는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가변풍량 방식은 이 부하량이 감소가 되면 송풍량 감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송풍량을 줄여버립니다. 얘가 송풍량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내 공기 오염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점인가 하는 겁니다. 일사량 변화로 인해서 일사량 변화에 의해서 송풍량을 줄여버리면 사람이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때 한참 더울 때인데 먹구름이 밀려와서 태양열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부하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송풍량이 감소되니까 뭐가 됩니까?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공급하는 공기의 양만 줄었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측면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보실 때 그러면 이 정풍량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중대형 이런 사무소에 쓰다 보니까 개별 제어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각 실에 대한 개별 제어성은 없습니다. 개별 제어성은 없는 것이 얘고요. 그 반면에 가변풍량 방식은 정풍량 개별 제어가 안 되지만 이거는 각 실이나 존에 대한 개별 제어성이 있는 겁니다. 개별 제어가 되는 것이 가변풍량
방식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옆으로 쭉 갔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정풍량하고 자, 이 가변 풍량 몇 가지만 더 비교하고 가변 이 풍량 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정풍량 방식은 정풍량하고 가변 풍량 중에 자, 시설비적인 측면이 시설비는 얘가 쌉니다. 시설비가 싸고 얘가 시설비가 비싸집니다. 시설비는 얘가 좀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자, 각 실마다 가변 풍량 유닛을 설치하기 때문에 각 실마다 가변 풍량 유닛을 설치합니다. 가변 풍량 유닛을 설치해야 됩니다. 유닛. 그래서 각 실마다 가변 풍량 유닛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비용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덕더는 얘가 커요. 자, 이 덕더 면적은 얘가 커요. 그래서 덕더 면적은 얘가 적습니다. 얘가 적지만 비용적인 측면이 얘가 비싸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가변 풍량 유닛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된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정풍량하고 가변 풍량 방식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 덕더 때문에 비용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가변 풍량 유닛으로 인해서 자, 비용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적인 측면,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이 얘입니다. 정풍량 방식이 쉬워요. 딱 단순하기 때문에. 근데 가변 풍량 유닛 방식은 자, 얘는 각 실마다 가변 풍량 유닛이 설치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얘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유지 관리가 어려운 것이 가변 풍량 방식이 된다는 점을 간단히 비교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펜콜 유닛 방식. 자, 이 펜콜 유닛 방식이 유일하게 자, 바로 전수 방식이라 했죠. 이 펜코일 유닛 방식이 전수 방식에 해당하는 물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펜코일 유닛 방식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 보통 이런 실이 많은 데입니다. 호텔의 객실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부분 병원의 병실들, 병원의 병실 개념이나 아니면 계실 사무실이 많은데, 사무실 이런데 펜콜 유닛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펜콜 유닛 방식은 각 실마다 소형 공조기를 배치하는 겁니다. 각 실마다 자, 이 소형 공조기를 배치를 합니다. 소형 공조기, 바로 펜하고 코일 단위를 갖춘 펜콜 유닛, 이것을 소형 공조기를 각 실마다 배치를 해 놓은 거면 소형 공조기를 배치해 놓은 방식이 펜콜 유닛 방식이야. 그러면 중앙기계실에서 물을 공급을 해서 돌리게 되는 방식이 얘입니다. 그래서 얘가 기존 건축물 설치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공기 방식보다 기존 건축물의 설치가 용이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자, 설치가 용이한 방식입니다. 용이합니다. 이 펜콜 유닛 방식이 기존 건물의 설치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존 공조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건축물에 바로 이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초반부터 건물 지을 때부터 공조 설비를 갖춘 건물이 있는 반면에 옛날에 지어진 건물은 공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요. 거기에 얘가 설치가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각 실마다 소형 공조기를 설치하니까 분산되어 있죠. 분산되어 있으니까 유지 관리는 어떻게?
어려워지는 방식이다.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것 정리하시고, 그리고 실내 공기가 오염되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실내 공기 오염원에 별도의 통기 설비가 통기를 해줘야 돼. 별도의 이 통기 설비가 필요합니다. 설비가 필요합니다. 뭐 자연 환기를 하든 아니면 다른 걸 도입을 하든 공기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실내 공기가 오염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전공기 방식에서는 이제 몇 가지만 딱 더 기억하시면, 이중떡드 방식. 이중떡드 방식은 에너지 다소비형이라는 걸 기억을 해 놓으세요. 얘가 에너지 다소비형입니다. 에너지 다소비형 공조 설비는 이중떡드 방식이다. 이중떡드 방식이 에너지 다소비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닥터가 냉풍덕트도 가지만 온풍덕트를 동시에 보내서 혼합상자에서 냉온풍을 혼합해서 하는 방식이 바로 이중덕트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다소비형이라는 거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 냉난방 부하가 복잡한 건물에 냉난방 부하가 복잡한 다양한 건물, 복잡한 이 건축물에 이 적합도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적합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얘는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죠. 냉난방을 동시에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중떡드 방식 개념이 다양한 건축물에, 복잡한 건물에 적합도가 있는 것이 이중떡드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송풍량을 구하라. 그러면 송풍량을 구하라 이런 것들, 순환수량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죠. 그거는 기본적인 그 양을 갖다가 구하는 식은 부하를 나머지로 곱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부하적인 측면을.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서 순환수량 했죠. 급탕에서 순환수량을 구하세요 했죠. 그럼 순환수량은 그 부하량, 손실량을 갖다가 킬로와트로 주시면 3600을 곱해서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곱해서 나눠주라 했겠죠. 그러면 송풍량도 똑같은 거예요. 송풍량도 부하를 갖다가 현열 부하들은 부하를 주어지면 현열 부하에다가 비열 곱하기 밀도 곱하기 온도 차이를 곱해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 어떤 시험은 올해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구분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측면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572페이지 냉동설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설비. 자, 냉동설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냉동설비적인 측면. 자, 우리 집에 지금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 무슨 설비다? 냉동이죠? 에어컨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기는 냉동기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나 일반 냉장고 이런 게 다 되겠죠? 그래서, 냉동, 페이지 572, 이거. 자, 냉동 설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동 설비는 기본적으로 크게 냉동기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로
자, 구분이 됩니다. 자, 압축식 냉동기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압축식 개념이.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하고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압축식 개념은 냉매가스를 갖다가 냉매를 뭘 쓰는가 하면 가스를 씁니다. 그래 R 뭐 12다. 뭐 R 뭐 134A다. 그럼 다시 R12가 뭔가 하면 저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프레온 가스 있죠. 에어컨에 이제 충전하고 빠지면 일단 그런 RC죠. 그래서 프레온 가스나 이런 암모니아 가스 같은 가스를 냉매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냉매로 활용하고. 근데 흡수식 냉동기는 냉매를 갖다가 물을 이용하는 방식이야. 물. 그렇다 보니까 물만 쓸 수 없으니까 흡수액을 쓰는데 흡수액이 뭐 치아 리튬이나 브로마 리튬 같은 리튬 계통이에요. 브로마 리튬이나 치아 리튬 같은 리튬을 씁니다. 리튬을. 그래서 흡수액은 치아 리튬이나 브로마 리튬 계통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에서 차이점은 압축식 냉동기는 여러분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냉매가스를 어떻게 압축하냐에 따라서 뭐 원심식 냉동기, 뭐 터보 냉동 원심, 임펠러의 원심력을 이용한다 해서 뭐 원심식이다. 그럼 압축력을 풀은지 피스톤에 풀은지 압축력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압축식 냉동기는 뭐 풀은지 그런 이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압축을 하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 압축식 냉동기는 그래서 얘는 공조용하고 냉동용 다 이용됩니다. 공조용하고 냉동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에어컨 집에 있는 에어컨이 공조 아닙니까? 그리고 냉장고는 냉동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공조용, 냉동용이 동시에 이용이 되는 반면에 흡수식은 냉동용은 안 돼요. 보통 공조용으로 이용합니다. 공조용으로. 그래서 큰 공장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냉각탄 막 돌아가고 하죠. 큰 거.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흡수식 냉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는 그 사이클적인 측면 구성 원리가 자, 냉매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축기, 이 사이클을 가집니다. 응축기로 해서 자, 팽창 밸브 쪽으로 갑니다. 팽창 밸브. 그리고 자,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정발기, 냉매가스를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정발기에서 냉동 냉각이 이루어집니다. 냉동 냉각이 이루어지고 방열은 여기 응축기에서 방열이 이루어집니다. 열을 방출을 합니다. 그럼 뒤에 열 막 나오는 데가 냉장고 쪽에서는 응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열을 방출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방출을 잘해야 되죠. 근데 뒤에 먼지가 하도 많이 묻어 있으면 열을 방출을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저거 불나고 이런 게 그게 김치 냉장고 불나고 이런 거. 그래서 뒤 뜯어서 한 번씩 진공 청소기로 있죠. 한번 싹 빨아줘야 돼. 한 번도 안 해주시죠. 그렇게 불나죠. 김치 냉장고 불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열을 방출을 해야 되는데 열을 방출을 못하니까 난리 난 겁니다. 거기 미세먼지가 붙은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저는 이사 갈 때마다 한 번씩 없애주는데 뭐를 해드릴까요? 뭐 어때요? 그럼 냉장고 뒤에 청소기로 싹 먼지 한번 싹 빨아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흡수식 냉동기는 흡수기가 있고요. 흡수기 그리고 자 재생기 뭐 발생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응축기 요 사이클을 거칩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은 이거죠. 정발기하고 응축기는 동이 있어요.
근데 얘는 냉매가스고 얘는 물이라 했죠. 냉매가. 그래서 약간 구성이 틀려지는 거야. 자, 보일러 가동해가 수증기 만들어야 되고 그걸 다시 되돌려야 되니까 그 사이클을 이용하다 보니까 얘는 흡수기 재생기가 필요하고 얘는 냉매가스를 뭐 한다?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되돌려야 돼. 이 냉매가스를 돌려야 돼서 열을 흡수해야 되니까 사이클 개념이 틀려집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정발기에서 냉동, 냉각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응축기에서 방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얘는 리튬 계통으로 흡수하면서 열을 방출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때 흡수기에서도 일부 방열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주방열은 여기에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하고요. 그 측면을 보면서 자, 그러면 동의 이거죠. 양쪽이 똑같은 게 그냥 정발기하고 뭐는 응축기는 동의 있습니다. 차이점 그럼 얘는 압축기하고 팽창 밸브가 있고 얘는 흡수기하고 재생기 뭐 또는 발생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인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요소 개념 가지고는 시험이 나왔고요. 뭐 어디에서 냉동 냉각이 이루어지냐 이 개념도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은 방열을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것은 아직 출제를 안 했습니다. 방열이 이루어지는 데는 어디다? 응축기가 기본이에요. 응축기가 기본이다. 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클을 아직 시험 출제를 안 했습니다. 사이클 순서. 사이클은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정발기 순이고 그 다음에 얘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정발기 순으로 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주 구동 에너지가 그래서 구동 에너지가 얘는 전기를 쓰는 방식이죠. 구동 에너지를 전기를 활용합니다. 얘는 주 구동 에너지가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인 반면에 얘는 구동 에너지가 주 구동 에너지가 도시가스를 씁니다. 도시가스. 얘는 도시가스를 거의 씁니다. 대부분. 도시가스 공급해서 왜 그런가 하면 얘는 보일러 가동을 해야 되거든. 보일러 가동 때문에 보일러 가동을 해야 돼요. 여름에도. 그래서 얘는 도시가스 가지고 해야 돼요. 수증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보일러 가동 때문에 도시가스를 쓰는 거예요. 집에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전기 없으면 안 되죠. 보일러 가동해서 냉장고하고 냉장고하고 에어컨 돌린 분은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소비는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전력 소비는 얘가 많고, 그래서 얘가 전력 소비가 적은 이유가 이겁니다. 전력 소비는 이 흡수식 냉동기가 전력 소비는 적습니다. 전력 소비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둘 거 얘가 운전이 용이합니다. 운전이 용이하고요. 용이합니다. 그리고 자, 이게 운전이 어렵습니다. 운전이 어려운 것은 흡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것을 하는 데는 전문 기술자를 두잖아요. 여러분들이 저겁니다. 압축식 냉동기 집에 에어컨이나 냉동기 냉장고 돌리면서 전문 기술자 두신 분은 아무도 없죠, 집에. 그래서 나중에 뭐 쓰다 고장나면 뭐 부르면 되죠. 에이스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고장이 거의 잘 안 나죠.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좋아서. 그런데 조금 잘못 만나면 고장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0몇 년 동안 고장 안 나가 하도 지겨워서 바꿨는데 15년 쓰고. 그래서 운전이 용이한 방식이 압축식 냉동이고, 얘가 운전이 전문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은 자, 압축식이 좀 큽니다.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좀 크고, 소음 진동은 얘가 적습니다. 소음 진동은 흡수식이 적습니다. 그런데 얘는 냉각탑이 작습니다. 아주 소형이죠. 냉각탑 개념이 소형입니다. 그 반면에
이건 냉각탑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냉각탑, 자 이거죠.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나 냉각탑 너무 크게 돼 있으면요, 어떻게 집에 들릅니다. 냉장고 무진장 커져야 되죠. 아니면 냉장고를 실외기를 둬야 되죠.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냉각탑이 얘가 적습니다. 적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냉매가 가스다 보니까 낮은 온도에 냉수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낮은 온도의 냉수는 6도씨 이하의 우리가 냉수를 낮은 온도의 냉수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얘는 낮은 온도 냉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냉매다 보니까 낮은 온도의 냉수를 얻을 수는 없는 방식이고, 그런데 이 흡수식 냉동기는 여름철에도 보일러 가동해야 돼요. 여름철에도 수증기 만들기 위해서 보일러 가동이 해야 돼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보통 이 압축식 냉동기 사용함에 있어서 요새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사실 저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히트 펌프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히트 펌프를 사용하는데 보통 열 펌프라고 해요. 열을 고온에서 저온이나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 펌프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난방을 하면서 있죠. 난방을 하면서 열이 밖으로 새나갈 거를 되돌려서 냉방에서 다시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보통 성적계수, 히트 펌프의 성적계수라는 것은 나중에 히트 펌프, 보통 열 펌프라고 하는데, 성적계수, 이 성적계수는 자 기본적으로 이거죠. 성적계수는 자 이겁니다. 냉동 효과를 압축일로 나눈 거야. 압축일로 나눈 거, 이것이 성적계수의 개념이 돼. 성적계수는. 그래서 보통 우리도 성적계수 생각 안 나면 이거죠. 공부 일수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계수는 원래 수치화식인 거잖아. 수치화식인 거. 계수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성적계수가 클수록 좋은 겁니까? 성적계수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성적계수가 클수록 효율이 좋은 거죠. 맞죠? 네. 성적계수는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성적계수는 냉방보다는 난방이 더 커요. 히트펌의 성적계수는 난방하고 냉방을 비교했을 때 난방시하고 냉방시를 비교했을 때 히트펌프의 성적계수는 난방시가 큽니다. 간략히 좀 정리를 해두도록 해두십시오. 그리고 581페이지 수송설비적인 측면. 자, 수송설비. 자, 이 수송설비적인 측면에서는 작년에는 기어레스 방식을 우리가 알면 되었습니다. 기어레스 방식. 19회 시험 때는 기어레스 방식을 말하는데, 기어레스 방식은 고속 엘리베이터 구동 방식들이거든. 네, 구동 방식. 그걸 아느냐 모르냐 테스트했어요. 그러면 보통 고속은 직류다 교류다? 보통 고속은 직류를 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저속도는 보통 교류전류를 쓰는데, 보통 고속은 직류전을 거의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서 보통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차 같은 것들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송설비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자, 이 개념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건상기가 있고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건상기적인 측면이 있고, 자, 안전장치.
올해는 이 측면만 잘 기억하면 돼. 건상기하고 안전장치. 자, 그러면 건상기는 엘리베이터마다 구동에 필요한 거죠. 승강기. 엘리베이터 이 구동에 필요한 장치들을 건상기라고 합니다. 건상기. 그러면 건상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전동기도 있을 거고, 감속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저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균형추도 있을 거고, 균형추, 카운터웨이트라고 하죠. 카운터웨이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로퍼도 있을 거고 뭐 등등 더 많겠죠. 로퍼라든지 뭐 등등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 뭐 감속기적인 측면 가지고 다뤘죠. 보통입니다. 엘리베이터 구동 방식에는 직류 기어드 방식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류 방식 1단이다 뭐 교류 2단이다 아니면 뭐 기어레스 방식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고속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직류 기어레스 방식을 써야 됩니다. 구동 방식. 그래서 그거 가지고 19회 때는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가 책은 594페이지 보면 속도별 분류에서 저속, 주속, 공속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고속 엘리베이터 584페이지 맞죠? 584페이지 보시면 고속 엘리베이터는 구동 방식마다 직류 기어레스 방식을 쓰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다뤄서 낸 거예요. 그러면 감속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류마다 기어레스 방식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류에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한 거예요. 기어레스 방식이. 그래서 기어레스는 항상 어디에 쓴다? 고속에 씁니다. 그럼 고속은 전부 다 뭐다? 직류 쪽에 직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둘 거예요. 균형축 카운터웨이트 있죠? 균형축 카운터웨이트는 건상기의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건상기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줄이기 위해서 반대편에 추를 매달아 놨어요. 추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죠. 카운터웨이트. 그래가지고 에너지마다 절약 목적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카운터웨이트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 기억을 하십시오. 카운터웨이트 개념 기억을 하시면서 접근해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학습해 두시고요. 그래서 올해 주 포인트는 안전장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올해 시험은 안전장치에 들어가기 앞서서 승강기 몇 인승해가 나오죠? 1인승, 2인승, 3인승 이런 거는 없죠? 엘리베이터에 보면. 그럼 엘리베이터는 딱 타면 보통 8인승부터 많이 있죠? 보통 8인승 아니면 뭐 10몇 인승 있죠? 10 이렇게 있으면 15인승이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보통 1인 기준, 엘리베이터 1인 기준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1인 기준은 몇 킬로다? 65kg가 1인 기준이에요. 1인 기준을 몇 킬로로 잡고 있다? 65kg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65kg. 그러면 이제 안전장치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돼. 안전장치적인 측면을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안전장치. 그래서 올해 안전장치가 아마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를 구분해 보시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를 먼저, 이거는 뭐
자, 18회 때 내서죠.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는. 그러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는 제일 먼저 가동하는 것이 조속기가 먼저 가동해요. 조속기는 전격 속도의 일정 이상, 130% 이상의 속도가 되면 자, 건상기의 전원을 차단시키는 게 조속기는 건상기의 전원을 차단시키는 건데 전원을 차단시켜 기계실에서 로프의 제동을 거는 겁니다. 건상기 전원을 차단시켜서 자, 로프의 제동이 걸린 기계실에서 로프의 제동을 거는 것이 조속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조속기가 먼저 가동을 해요. 그런데 항상 1차만 있으면 안 되죠. 2차.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전장치를 많이 갖춰야 되죠. 그래서 비상금도 필요하죠. 이런 기본적인 거 필요하고 2차로 비상금도 필요합니다. 쌈짓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속기가 필요하고 이제 2차로 가동되는 것이 비상정지장치다. 비상정지장치가 가동을 합니다. 그 비상정지장치는 요거는 케이지에 설치되죠. 케이지를 뭘 케이지라고 하는가 하면 성강기를 케이지라고 하죠. 또는 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케이지에 장착이 되죠.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거죠. 제가 가동했는데 조속기가 가동했는데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비상정지장치는 그때 가동이 된 거죠. 전격 속도의 140% 이상이 됐을 때 장착되어 얘는 어디에 제동을 가면 레일을 제동에 그런 게 장착되어서 이제 얘는 가이드의 레일의 제동을 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겁니다. 정지시키는 스위치가 비상정지장치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막 불꽃이 튀기는 것이 바로 이 비상정지장치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로프가 절단됐다는 겁니다. 로프가 절단되니까 엘리베이터가 뭐 하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줘야 돼요. 그거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최상층, 최하층, 이것을 최종계층이라고도 합니다. 최종계층. 자,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자, 엘리베이터가 성강 엘리베이터가 도달되었을 때 성강이 자동 정지시키는 스위치들 자동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정지시키는 스위치가 자, 먼저 첫 번째로 가동되는 것이 스토핑 스위치가 됩니다. 스토핑 스위치. 자, 스토핑 스위치를 보통 슬롯 다운 스위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스토핑 스위치, 슬롯 다운 스위치가 먼저 가동을 해요. 얘에서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고장을 대비를 해야 돼요. 항상 예비는 있어야 돼요. 고장시. 자, 이 스토핑 스위치 고장시 이제 가동되는 것이 두 번째로 뭐다? 파이널 리밋 스위치라고 하는데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가동해요. 그래서 리밋 스위치를 제한 스위치라고도 합니다. 제한 스위치. 그러면 스토핑 스위치, 슬로우 다운 스위치 고장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이 뭐다? 리밋 스위치, 제한 스위치. 이거에서 자동 정지시켜야 됩니다.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킬 때 들어가는 브레이크가 전자 브레이크가 가동되는 겁니다. 전자 브레이크. 그러면 이에 의해서
리밋 스위치에서 전자 브레이크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자 브레이크가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자 브레이크는 전동기 토크 손실이 있을 때도 정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나치면 이제 리밋 스위치에서 전자 브레이크가 가동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전자 브레이크가 가동되도록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관련 스위치는 이겁니다. 최상층, 최하층에 우리가 하는 스위치가 스토핑 스위치나 이 스위치가 가동된다.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는 바로 이것들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다. 근데 비상정지장치가 가동됐는데도 이제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있죠. 얘가. 그래서 이제 밑으로 추락했을 때입니다. 얘는 위로 갔을 때도 있는데, 위로 갔을 때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돼서 이건 떨어지고 있는 거고, 맞죠? 이건 떨어지고 있는 거고, 얘는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죠. 맞죠? 그러면 최하층으로 갔을 때 하고 리밋 스위치 가동이 안 됐다 이거. 얘가 가동이 안 됐으면 최하층으로 갔을 때 얘가 이제 비상대가 안 되면 이제 대비해서 두는 것들이 바로 뭔가 밑에 뭘 둔다? 완충기를 둔 거예요. 완충기. 승강로 바닥과 엘리베이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게 뭐다? 완충기. 완충기는 승강로 바닥하고 승강로 바닥과 충돌 방지죠. 충돌 방지를 위해서 완충기를 설치해놨죠. 완충기는 유압식하고 스프링식이 있습니다. 스프링식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층으로 갔을 때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근데 상층으로 가면 뭐 방법이 없어요. 최상층으로 가면 방법이 없어요. 누구하고 부딪혀야 된다? 기계실 바닥과 충돌합니다. 이거는 방법 없어요. 기계실 바닥과 충돌을 합니다. 이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최하층으로 가면 이 완충기가 있는데 그런 이제 그것이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장치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이 문과 관련된 스위치가 있는데, 이 도악 엘리베이터 문과 관련된 스위치. 그럼 보통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문과 관련된 스위치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운전 불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있고, 있죠? 사람이 끼면 문이 열리도록 하는 스위치도 있죠. 여러분들 문이 조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운반하면 안 되겠죠. 운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과 관련해서 문이 조금 열렸을 때 운전 불능이 되게 해주는 거, 문이 열려 있을 때 운전 불능이 되도록 하는 것은 성강 스위치입니다. 성강 스위치. 그래서 그거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가동돼야 되는 것은 뭐다? 닫히지 않을 때는 운전 불능이 되게 해야 되죠. 운전 불능이 되게 하는 것은 성강 스위치입니다. 성강 스위치가 운전 불능이 되게 해주는 거야.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강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거하고 보통 문에 이제 몸이나 이죠 물건이 접촉됐을 때 문이 열리도록 하는 스위치는 무엇이다? 도화 안전 스위치고, 그래서 문이 열리도록 한 거. 그래서 몸이나 물건 등이 보통 접촉했을 때 있죠. 그래서 접촉되면 문이 열리도록 한 거. 접촉되면 문이 열리도록 한 것은 무슨 스위치고? 열리도록 한
스위치는 이거는 도화 안전 스위치고 도화 안전 스위치고 성강 스위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성강 스위치하고 도화 안전 스위치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그래서 문과 관련된 거. 그런데 성강 스위치하고 동시에 작동되는 스위치가 있는데 성강 스위치하고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도화 인터로그 장치입니다. 인터로그이라고도 하고 인터로그 스위치가 가동을 합니다. 장치가. 그래서 이 장치가 가동합니다. 도화 인터로그 잠군게 이거지.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 인터로그 장치는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뭐다? 도화 인터로그 장치입니다. 문이 열려서는 안 돼. 자, 보통 이 고장 나면 심각해집니다. 도화 인터로그 장치 이런 것이나 성강 스위치가 작동이 안 되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추락될 수 있잖아. 문이 열려서 모르고 타버리면 있죠?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스위치가 무엇이다? 도화 인터로그 잠그게 되게 도화 인터로그 장치. 인터로그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발음을 인터로그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인터로그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요거는 로그 쓰는 분도 있고 어떻게? 록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인터로그 장치. 잠그게 되게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뭐다? 도화 인터로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 장치들을 요거 위주로 잘 보세요. 요 안전장치 여기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요거 보시고 그 측면을 봐두세요. 그리고 사실 아파트에 보통 아파트에 쓰고 있는 아파트에 보통 운전 방식은 아파트의 승강기 엘리베이터 승강기 운전 방식은 무엇을 채택하여 쓰고 있다? 무운전 방식 중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을 쓰고 있어요.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을 쓰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십시오. 아파트에서는 승강기 운전 방식에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아파트는 목적층에서 하층으로 내려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승 시에는 호출의 응답을 안 해주고 반전에서 내려올 때 있죠. 내가 내려가려고 밑에 그 하강을 버튼 내려간다는 버튼을 누르는데 올라갈 때 안 서주고 지나치죠. 맞죠? 근데 내려올 때 서주죠. 그걸 무슨 방식?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거의 안전장치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 한번 기어레서 방식은 한번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뤘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